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제는 중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국을 이해하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아주 그 제너럴 서베이라고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어학을 많이 했는데, 어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 어학이라는 게 하나의 컴플렉스잖아요. 영어 못해도 바보 취급당하고 뭐. 그런데 그때 저는 1960년대 한국 그 대학가에서, 저는 고려대학 다닐 때도, 고려대학 교수로 돌아왔을 때도 제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교수실에 이렇게 문과대학 교수실이라는 게, 고려대학 교수실이라는 게 뭐 조지우 선생 이래로 참 그야말로 이 전통이 있는 그게 서관의 교수실인데, 제가 어린 놈이 딱 한복 입고 나타난, 뭐 어른들 다 한복 안 입으셨죠. 물론 대학에 뭐 한복을 입고 나옵니까? 근데 젊은 놈이 이제 한복 입고 나와서 신임 교수가, 그래서 어떤 교수가 뭐 이렇게 이러면은 정한숙 교수가 있다가 쟤는 대학교 때부터 입었잖아. 고려대학에서 60년대 제가 고려대학도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어떠한 저 나름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영어를 제가 상당히 잘했는데, 그 60년대 중국어를 그때 제가 죽으라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유학을 간 거죠. 대만으로 먼저 유학을 간 건데, 뭐 그래가지고 뭐 일본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학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독일어도 하고 뭐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도달하니까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뭐 PhD 논문을 뭐 그냥 뭐 한 달가량 후룩 써버렸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내가 내 영어 실력이 98%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2%가 내 느낌에 망망대해더라고. 미국의 최고 문장가의 수준을 내가 간다. 그러려면은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야, 포기하자. 그 지랄하고 내가 평생을 이 언어에 매여 살라느니 한국말의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귀국을 합니다. 그때 뭐 예일 대학에서도 저는 교수 오퍼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때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이스트 에이시안 스타디스 그쪽 방면에서 일본말, 중국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데다가 한국말까지 하는 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유리했죠. 제가 어디다 신청을 하든 미국에서 다 저를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데, 단 이유가 내 언어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학을 싹 잊어버리다시피 했어요. 한국말만 저수하고 한국말로 생활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한 번도 안 나가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 자꾸만 불러서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한 북경대학에서도 뭐 엄청 왔던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로 하려나 그러는데 중국말로 그냥 하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뭐 내가 한국말로 하는지 중국말로 하는지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도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역시 그 나의 어렸을 때의 그런 절박했던 그런 느낌을 요새 와서 다시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 조금씩 외국에 가서 좀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이 중국에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많이 댕기면서 중국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아주 생생한 르포를 사상적 르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는 물론 1949년 10월 1일인가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중국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최근에 이 청나라라는 게 이제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만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 만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근세 국가로 오면서 이 근세 국가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선문이거든요. 이 선문이라는 건 딴 사람들은 애매하게 뭐 입헌 군주제라든가 뭐 애매하게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선문이라는 사람 하나가 철저하게 공화제를 말한 거예요. 리퍼블리칸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문 이전만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세계 문명사를 볼 때 도대체 세계 문명사를 볼 때 우리가 이 국가라는 개념 같은 게 말이에요. 국가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트인데 국가라는 게 지금 이게 국가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국가라는 말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금 현재 국가는 대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민족 국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이거다. 물론 지금 뭐 교류도 하고 그러지만 그 불란서 민족 국가, 독일 민족 국가. 근데 민족 국가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인류사를 볼 때. 독일을 비스마르크 이전으로 가보세요. 이게 독일 국가라는 게 개념이 됩니까 그게?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올라가면은 경계가 불문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가 다 그 민족 국가의 역사에 들어가느냐. 이건 엄청 애매한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도 근데 20세기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20세기라는 게 이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아주 발악적으로 노력한 세기였어요. 인류사가. 그전에는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폴레온 시대에 무슨 나폴레온이라는 게 하나의 그 불란서 민족국가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만 해도 선문 이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국을 그냥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티엔샤. 그건 천하예요. 자기들은. 세계의 하늘 안에 있는 건 다 자기 거고 자기들은 중고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대등한 뭐 한국과 지금 미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게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지금은 민족국가의식이 확실히 생겼잖아요. 한국하고 지금 막 싸우려고 그러고 대등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정중하게 모셔가고 자기들 기념식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은 의식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선문만 해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중국인들에게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세적 국가로 변모해서 너희들은 그 국가의 시티즌이다 이거 가르치기가 불가능했어요. 거의 중국의 그 사정만 해도. 그런데 그 중국에 사실은 그런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게 뭐겠어요? 일본 놈들이죠. 일본이 중국을 걔들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 항상 그 세계 이 제국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다시 실현을 하려고 발악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대일본 그야말로 그 대동아 뭐 그 제국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이 하나의 우리는 대적적인 관계에서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의식에 가장 공헌한 게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중국이 근세적 국가로 되는데 가장 기여를 한 거는 중국인들보다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 중국 사람들은 당시 뭐냐면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그 중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시기 동안에 중국에 말이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의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지식인은 극소수였어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일본말을 할 줄 아는 병사를 어디서 만져봅니까? 근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선전부대 노릇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역할을 한 것이 조선의용군이라는 거예요. 이 조선의용군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전라남도 광주 정률석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말 하면 중국놈들이 펄펄 뛰어요. 정률성이 자기네 사람이라고. 정률성이는 100%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약산 김원봉이라든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지금 동북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동북항일연군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시스템이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데 가장 공헌한 건 한국인들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당시 한국에서 아무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만 가면은 총 주지, 옷 주지, 밥 주지. 전선에 가서 일본 놈들한테 그냥 욕지거리 막 마이크가 해라. 그럼 일본말 막 하면 얘들이 디프레스 되죠. 그러니까는 선전부대. 우리가 주로 한 것이 정보, 선전, 교육 이런 거에 이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9년에 모택동이가 이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번에 뭐예요 이게? 요번에 이 파레이드가 뭐예요? 그거는 항일 승전 70주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엄청난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최초로 욕을 안 먹어요. 최초로 욕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건 잘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는다는 거는 그건 정말 멋있는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잘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격려합니다. 이런 게 잘 들어가야 이화대학에 도움이 돼. 그래서 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시기 동안에 1945년 좀 복잡하지만 이 49년까지 여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국공내전식이죠.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국공내전식인데 이 내전식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 중공군이 그렇게 해서 그 팔로군 신사군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컸는데 어떻게 해서 1950년에 한국에다 100만 대군을 보냅니까? 유속이라든가 팽독회고 무슨 누가 주울레가 넌센스라고 지금 모택동 당신 정신이 있냐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지금 입을 어떻게 다 굶어 죽는 판에 어떻게 겨우 지금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100만 대군을 한국이라는 여기다 하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모택동이가 많은 문제가 있는 인간이기도 한데 딱 하나 의리가 있다고 걔가. 야, 조선의용군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라는 게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오묘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결국 신해혁명이 언제지? 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게 이 손문의 역할이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모택동 진독수 이대조 이쪽에서는 전부 이제 공산 이념으로 확 나가버리고 장개석이는 애매하게 이제 하여튼 이 손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손문이라는 사람이 참 손문의 일생처럼 이게 참 오묘한 여러분들 그 송 패밀리 알잖아요. 송자매들. 송미령이는 장개석이한테 시집가고 언니 송경령이는 손문한테 시집가잖아요. 그 손문한테 시집갈 적에도 그 송경령의 그 아버지, 송미령의 아버지가 찰리 숭이라고 그러는 그 선교사였는데 그냥 손문을 붙잡고 이 개새끼 그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손문을 가장 도와준 게 송미령의 아버지라고. 이 찰리 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중국 이 근세기에 그러니까 19세기 말기에 보스턴 쪽으로 어떻게 그냥 쿨리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배로 스며들었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메소디스트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선교사로 돼가지고 중국에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광동 지역에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크게 처음에 미셔너리로 교회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해봐야 아무 적이 없거든. 그래서 비즈니스맨으로 나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데 손문이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손문이라는 사람이 워낙 그냥 만나면 돈 긁어야 지금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누구지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에 DJ DJ 성함이 어떻게 되지?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면 그저 만나면 돈 긁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핍박받고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긁어가지고 그 돈 긁는데 귀재죠. 그런데 결국은 이 손문 같은 사람도 그만큼 서바이브 하는 게 그냥 야, 돈 좀 있냐? 내놔라.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 너 무슨 자리 줄게 이런. 그래서 손문을 보통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손따빠오라. 손대포라고 불렀어요. 거짓말 잘하고 다니나. 손대포라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손대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대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문의 이름이 보통 그 당시 손대포로 통했어요. 근세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나는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생생하는 인간. 근데 손문은 굉장히 재미난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지속적으로 거금을 대는 건 찰리 숭이에요. 근데 손문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송경영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손문은 부인이 2~3명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결혼할 계제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송경영이 빠져가지고 손문한테 빠져가지고 비선으로 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교를 해버리죠. 찰리 숭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따끔한 얘기가 또 빠져요. 이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손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중국은 신의 혁명을 거치고 근세로 오면서 했는데 결국은 모택동이라는 엉뚱한 인물이 사실 이게 엉뚱한 겁니다. 사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뭐 호남에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구라치는 게 전부 삼국지 가지고 삼국지 수호지 가지고 구라치면서 했지. 이게 무슨 공산 이론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문장가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뭐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뭐냐면 주울레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지금 주덕이고 뭐야 또 등소평 이거 전부 프랑스 유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부 유학생들이지만은 모택동이의 문장력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택동이는 중국 혁명 역사에 있어서 모택동이가 싸운 줄 아시죠? 뭐 장정을 통해서 싸운 거지. 모택동은 딱 한 발의 피스톨도 안 쐈어요. 그 사람은 오로지 붓한자라로 중국을 설권한 겁니다. 붓한자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있는 모택동 전집이라는 게 그 역사예요. 문장으로 계속. 그러면서 중국 혁명의 어떤 방향성을 지도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1949년 10월 1일까지의 이 모든 싸움에 이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많은데 이 드라마에 관해서 내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은 진짜 기발한 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도올의 중국 일기라고 하는 이 책이 내가 최근에 중국에 가서 살면서 그냥 내가 하루하루 느끼는 걸 일기체로 썼어요. 하도 내 책이 어렵다고들 그러니까 투정을 하니까 당신 책은 읽고 싶은데 읽다 보면 졸린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번에 일기체로 썼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온 세계 역사가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얇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방대한 5권의 분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사진이랑 편집해가지고 올 연말에는 내가 5권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근세 중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냐는 그 인물들의 열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미리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오면은 최소한 한 100질씩 사가지고 좀 주변에 뿌리세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에 이 중국의 이 근세 1949년까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택동은 도덕성이 있어요.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공산혁명이라는 거는 이 계층의 인민해방이고 그러면
그 인민 가장 밑층의 이것이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혁명 주체는 도시 노동자예요. 공장, 이 소위 말해서 산업화되는 이 여기에서 임금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은 서구라파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게 도시에서 그냥 빈민으로 사는 얘들을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도시를 마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혁명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데 그 사실은 소련 혁명이라고 하지만 소련 혁명은 자체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꼬민테른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우선 레닌 형님이 우선 성공을 했잖아요. 1917년 소위 10월 혁명이라는 옥토버 리보루션에서 하고 나서 중국에서도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뭐 진독순이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북경대학에 뭐 몇 소수가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의 성립이 중국이 빠르겠어요? 한국이 빠르겠어요? 한국이 더 빠릅니다. 한민사회당. 한민사회당의 결성이 저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 이론가가 아십니까? 여성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 이론가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한국 이름이 김모신데 스탄케비치라고 그러는데 폴란드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하여튼 한국 여자 100%. 근데 이 스탄케비치라는 여자가 대단한 겁니다. 그 스탄케비치가 이동휘를 길러낸 거예요. 이동휘. 그 이동휘가 결국은 이 임시정부에도 이 사회당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빨라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세계 조류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1921년에 공산당이 결성되면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이론이 소련의 이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 도시 파업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택동이가 미친놈들이 지금 중국이 어느 현실인데 도시 노동자 임금 투쟁 가지고 어디 뭐 이런 이런 거나 그런 이게 부스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중국의 진정한 혁명의 주체는 농민이다. 이게 이제 모택동의 출발이죠. 모택동 사상의 출발이라는 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택동의 그 농민 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죠. 토지개혁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호응하는 농민들의 이거는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을 접수해 가는 거죠. 딴 사람들 다 도시에서 까짝까짝 그리고 뭐 파업하고 막 이럴 때 모택동이는 농민 주체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모택동의 소위 그 근세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뭐냐면 철저한 도덕성을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 팔로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인도 이 팔로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신 분인데 국민당만 만나면은 부인 겁탈당하고 이런 거 걱정하는데 팔로군만 만나면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거니까요. 이 모택동의 이 게리라 택틱이라고 하는 것이 게리라전이라는 게 요새 게리라가 아니에요. 민중을 도덕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괭이 하나라도 갖다 썼을 땐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부녀자를 겁탈하거나 그런 놈들은 가차없이 공개 처형해버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모택동에는 철저하게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나중에 정강산에 모였다가 거기서 이 막강한 이 국민당의 이거를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장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정을 해가지고 그 연안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 그 연안에서 다시 중국 전역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런 드라마는 없는 거예요. 그 최근에 누군가가 쓴 그것도 본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아침에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이한테 공군 참모총장이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당의 이 전투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쫓겨갔지만 오늘 뜨면은 지금 타이베이에서 우리가 뜨면은 아침에 거기 쑥대밭 만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 자리인데 대북에서 뜨면은 가죠 그만. 계속 전화가 가는 거예요. 이 새끼들 쑥대밭 만들어 버립시다. 근데 장개석이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근데 모택동이는 웃으면서 사람들 다 그걸 얘기를 하거든. 장개석이가 허락을 안 할 것이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륙기질이라는 게 한국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이미 졌는데 승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기나긴 전쟁을 통해서 이 장개석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알면서 관둬라. 내가 졌다. 오늘 인민공화국 선포하게 둬라. 그러니까 그만큼 모택동이가 도덕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의 이 세월에서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것은 대단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여기에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태종이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업은 쉬운데 어려운 건 수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수성이라는 거 성을 지킨다는 거 잘못 생각하는데 수성이라는 게 이게 성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일울성자입니다. 소우창. 수성이라는 거 정확하게 한문으로 아세요. 왜냐면 업을 이 창한 거는 쉬운데 이 업을 지켜가지고 더 크게 완성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재벌이고 이런 게 전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 창업에 대해서 수성이 이게 어려운 건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절히 알아야 될 것은 모택동이는 위대한 창업자예요. 그건 우리가 확실해요. 그런데 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나쁜 새끼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1949년부터 대약진 운동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무슨 사반 5반 운동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화대혁명까지 모택동이 죽는 게 언제 죽어? 1976년에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모택동이 중국 역사의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역사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중국 역사를 볼 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모택동이가 소위 말해서 그 창업자의 기간 동안에 닦은 도덕성을
싸그리 말아먹고 돼진 놈이라고 그러면. 이건 나는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중국 역사를 볼 때 1949년까지 그 찬란한 투쟁의 모든 거에 모택동에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근데 사람이 권력을 한번 가지고 나면은 그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의 속성에 의해서 사실은 모택동과 같이 혁명을 한 혁명 동지들은 말이죠, 다 위대했어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는 거야. 김일성이도 똑같고, 김일성이도 똑같은 겁니다. 김일성이가 소위 말해서 1945년 9월 달에 그래도 개성에서 조만식이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김일성, 우리의 위대한 장군, 보천보 전투에 그 소개했을 때 김일성은 위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만주벌판에서 진짜 김일성이는 백마 태고 다니는 할아버지 같은 멋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김일성? 웃기는 얘기. 여러분 만주 가서 백마도 없으려니와 백마를 타고 노인이 10분을 못 서 있어요. 그냥 얼어 되져요. 그거는 어린애들이나 그거 빨치산 투쟁하는 거지. 20대예요. 김일성이가 활약한 게 다 20대라고. 20대 어린애.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 때 역사에서 일본 경찰들이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세 사람. 불패, 정말 동방불패 최고의 한국의 이름만 들면 떠오르는 게 세 사람이 있다고. 3 제너레이션이에요. 제1 제너레이션이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라는 사람입니다. 홍범도. 막강합니다. 홍범도. 한 번도 일본한테 당한 적이 없고, 홍범도가 이끈 전투가 뭐냐면 일본군이 한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죽은 전투가 일본군 역사상 3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청산리 전투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마스터 마인드 한 게 홍범도라고. 그러고 나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누구냐면 바로 밀양 사람 약산 김원봉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김원봉. 완전히 일본군들한테 당한 적이 없죠. 근데 나중에 와서 조독수린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930년대부터 말기부터 1940년에 걸쳐서 등장하는 어린애가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20, 30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창업에 있어서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일성도 너무 죽였습니다. 너무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 박헌영이 죽이는 거는 저지만 그 주변에 박일호 같은 그런 인물들 중공 제7 전대에서 그 찬란한 연안에서 그 한국인이 그 당시 그런 위치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일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김두봉, 김원봉 모조리 다 죽여. 그렇게 숙청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업을 받는 거죠. 지금 북한이라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 과정은 내가 보기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 컬처럴 레보루션이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끝나고 나서 등소평이가 이제 그때 무슨 대회 몇 중전인가 하여튼 18? 그러니까 막 거기서
07 과삼이라고 그랬거든. 모택동은 문화대혁명 완전한 착오였다. 그리고 인민에게 아주 극악한 고통을 가져다 준 역사의 아주 수치스러운 과오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07 과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07 과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0이 7이고 과가 한 30% 정도니까 0이 7이니까 봐주자.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방대한 대국의 지도자에 있어서 과삼이라는 거는 07로 덮어질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중국이 앞으로 당면한 문제는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 사진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중국에 가서도 못하지. 여기서도 못하는 거고 이런 말 함부로 할 건 아닌데 나는 중국에서는 내가 가장 중국의 프렌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봐야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죠. 이 역사를 반성 안 하면 중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장애모에 산다라는 우리말로 인생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시고 인생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장애모에 그거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건 정말 보실 만한 영화예요. 장애모의 인생. 그리고 그거 최근에 장애모가 만든 영화 중에 기맥힌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귀래. 이거 한국말 자막이 없을까? 내가 일본말, 중국말로 봤는데 귀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래라는 작품이 있는데 꽤라 참 보실 만한 아주 명작들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사회에 그 문화혁명이 심어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고 그거를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이런 식의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중국 사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게 크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벌써 9시. 크게 넘어가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에 뭐가 왔어요? 어떻게든 등소평이가 살아남아가지고 개혁개방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좀 백묘, 해머 아시잖아요. 백묘, 흑묘.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새끼만 잡으면 된다. 등소평이는 그거를 어떠한 면에서 실용주의, 건강한 실사구시의 정말 실용주의 노선에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이 그 뒤로 뭐예요? 아무렇게나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게. 그 별거예요. 그 백묘, 흑묘라는 게 별 얘기냐고. 그러니까 아무리가 돈만 벌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극단적인 개방주의로 나가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거를 지금 보자고요. 이 전체적인 거를 좀 지워. 이 전체적인 걸 보시면은 역사에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신해혁명 이래 1949년까지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1976년이라 그랬나? 그리고 그 뒤로 개혁개방에 한 30년 세월이 이렇게 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시진핑의 이 시대까지 왔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이 간단한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1949년까지 중국은 제3세계의 선에서 억압받던, 우리도 그때 정말 이게 식민시대고 이거 비참한 시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가 전부 뭐냐면 이런 식민지의 굴레에서 있을 때 그 제3세계의 아주 기적적인 소위 말해서 서구 이론을 흡수하되 그걸 완전히 중국화해서 기적적인 이론으로 한 제3세계 인민해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리버레이션. 리버레이션이라는 주제를 철저하게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세월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 말해서 아주 극단적인 평등 실험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에? 극단적인 평등 실험. 하여튼 그 당시 조금만 뭐 유명하거나 돈이 있거나 그 뭐 전통이 있는 가문이라면 홍위병이 다 죽였으니까 뭐 여러분이나 나나 뭐 살아남지 못했지. 다 죽었어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자는 건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인간 세상. 근데 이렇게 레디컬한 실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극적으로 중국이라는 게 아편 정쟁 이래 그렇게 대국에 시달리면서도 생각해보세요. 김일성이가 왜 한국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에? 1948년에 누구지? 모택동이 이 인민해방군이 양자강을 넘어갈 때 어렵쇼? 여기 김일성이가 이렇게 볼 때 어렵쇼 이거 미국이 중국을 포기하네? 네? 생각해보라고. 그럼 여기서 야 우리도 내려가지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생각해보시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김일성이 내가 나를 어떻게 중국 대륙을 포기하고 그 국민당이 쫓겨서 대만으로 가냐고.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미국이 이 어떤 동아시아 정책.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김일성이. 그래서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저기는 뭐냐면 이퀄리티. 하나의 평등, 극단적인 평등 실험이란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그 대국의 열국에서 이 아편 전쟁이 이래 그 중국의 그 기나긴 역사를 생각할 적에 이 리버레이션이라는 이 기맥힌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리버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리버레이션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나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이 오늘날 볼 때 월남이나 얘들의 프라이드는 뭐예요? 싸우고 나서 전쟁을 거치고 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베트남의 프라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은 잘잘못을 가릴 거 없이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똑같잖아요. 개지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명백한 거예요 지금.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코리안 워라고 하는 거의 비극은 그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똑같은 분단인데 왜 했어? 왜 했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동족산전에 300만 이상의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왜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는 이건 너무도 처절한 비극이라고.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김일성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 평등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야?
이 중국은 극단적인 나는 어떤 면에서 막 평등에 대해서 차등 실험이라고 그래 보자 이 말이야. 다 터버리는 거야. 다 터. 돈만 벌어라. 돈만 벌어라. 돈만 대국으로 굴기하자. 이 시절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부작용이 커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이 정치 체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군사 퍼레이드를 왜 하느냐. 오늘날 개국기념일 공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중국은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를 뭐라 그래요? 국군이라고 그러죠. 국군이라는 말은 뭐예요? army가 스테이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스테이트에 국방부 관할이에요. 그 국방부 관할이라는 건 예산도 다 국방부 짜고 그거는 캐비넷 멤버들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은 군대가 국군이 아닙니다. 중국 군대는 뭐예요? 당군입니다. 당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는 행정조직이고 국가는 행정조직이고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제일 위에 지금 7사람 돼 있던가? 7사람 뭐지? 상무위원. 상무위원이 이거 하는 것은 이게 중국 행정조직이에요. 국가라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1921년에 상해에서 뭐가 조직됐어요? 국가가 조직됐어요? 당이 조직된 거예요. 당이. 아시겠어요? 1921년에 당이 조직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뭐가 조직됐어요? 상해에서 임시정부 국가가 조직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1921년에 당이 조직해가지고 당이 뭐를 만들었어요? 당군, 홍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당군.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히 아세요. 그 당군을 만들었고 그 당군이 뭐예요? 당군이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이 국가 위에 상부 조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몰라. 중국 체제를 이해하는데. 중국은 국가의 나라가 아니라 당의 나라예요. 당의 나라.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당을 건드리면 죽어. 국가는 비판해도 돼요. 국가는 비판해도 돼요. 근데 중국 가서 당을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중국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조심해야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위에 스테이트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소속이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가 어떠한 그 모습을 가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시진핑만 해도 국가주석인 동시에 군의 이 최고 권력을 잡지 않으면 헛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천안문 사건 이래 중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인민들이 항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적인 열망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중국은 현명하게 소위 말해서 국가 위에 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천안문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라는 걸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비에트는 붕괴되었지만 중국은 붕괴가 안 된 겁니다. 소련은 붕괴가 되잖아요. 소비에트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국가 조직에 있어서 뭐냐면은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유일한 국가죠. 유일한 대국이죠. 막강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의 권력이라는 건.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는 뭐냐면 나는 중국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도 지금 형태의 권력 형태를 오래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런 조류상 오래는 지탱을 못해요. 아무리 맥시멈 지탱을 20년, 30년이면은 평상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까지 중국은 이 막강한 권력의 집중이라는 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국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류의 찬스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보면은 됐어. 인류의 그 역사를 크게 보면은 지금 최근세사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근세사에 가장 거대한 두 사건을 꼽으라면은 나는 미국의 성립과 중화민국의 탄생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라고 본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이거 항상 이게 뉴잉글랜드라는 여기 조그만 13개 중과하는 이 조그만 데에 요만큼 있던 놈들이요. 저 영국에서 이렇게 도망간 놈들이 가가지고 이 전체를 뭐 멕시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과정. 사실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미국 역사는 괜히 그냥 뭐 세계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산당 역사, 중국 공산당 역사를 바라보듯이 똑같게 바라봐야 돼요. 그거 한 100년, 200년, 한 100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세계사를 키워온 이 미국이라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단시간 내에 익스팬드하고 단시간 내에 인류를 지배한 이 기적적인 문명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라는 게 뭐 미국도 18세기, 19세기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독립이라는 게 불란서 혁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이 미국의 이 소위 말해서 이 헌법을 통해서 투쟁하고 뭐 하여 오는 역사지만은 19세기 말기만 해도 이 미국이라는 게 비리비리한 나라였다고. 근데 19세기 말기부터 미국의 철 생산량이 영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면서 막강한 군사 대국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20세기 미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도덕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고 뭐 예일 대학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역사가 짧은 나라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나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미국만이 그렇게 위대한 대학들을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드느냐. 이게 영국의 에너지냐.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삶의 모든 도덕적 그 도덕성의 근거를 걔들이 창출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에디슨 형님이 만든 거잖아요. 전화는 뭐 다니엘 발이 만든 거, 자동차는 누가 만든 거? 포드가 만든 거. 그 전에 물론 발명한 건 뭐 불란서에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걸 실용화돼서 소위 말해서 우리 근세 산업사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것은 산업사회라는 그 모델을 만든 것은 20세기 미국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근세 문명의 모든 가치, 이 근세 문명의 모든 가치를 미국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20세기에 미국의 superiority라는 게 확보가 된 건데, 그리고 그 superiority라는 거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도덕성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여건까지 다 했지만 우리 삶의 스타일. 우리 어릴 때 하다못해 카우보이 블루진 하나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지랄 발광했거든. 누가 재즈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미국의 재즈를. 모방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는 영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산업사회의 정신문화적 기반과 이걸 다 만들었다고. 근데 그 미국이 붕괴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베트남 워예요. 월남전으로부터 미국은 도덕성을 상실해 가요. 오늘 IS가 님이 그 팔미라를 파괴하는, 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미라를 세밀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다 찍어내. 다행히 그 사진이 대한민국에서 나만 갖고 있어 지금. 그 파괴된 그 신전을 내가 세부적으로 다 찍어놨어요. 요번에 내가 내 책에 그걸 공개하는데 한 20페이지를. 근데 가슴이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죠. 근데 IS라는 게 그게 뭐야?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게 개새끼들하고 우리가 그들을 저렇게 몰상식한 놈들이 있냐? 너희들이 인류에게 혐오감을 던지고 너희들이 주목을 받고 싶고 너희들이 그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사유화될 수 없는 인류 문명의 자산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아무리 외쳐봐야 그놈들한테 잘못을 물을 게 아니라고. 지금 잘못한 거는 부시 부자 정권이 잘못한 겁니다. 왜 후세인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런 힘의 공백을 만들어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재라도 후세인은 후세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슨 대량 물기 상실을 어떻게 해도 들어가지고 개판 치니까 그 공백을 메꿀 길이 없는 거죠. 미국도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의 패권주의가 결국은 그런 불행을 낳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전 세계를 통치할 지금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거 큰 문제죠.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볼 때 아직까지는 미국의 도덕성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죠. 내가 중국에 가서 야단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지금 앞으로 미국 흉내 대국 굴기 웃기지 마라. 니들이 앞으로 중국의 대학을 1000개를 합쳐도 하버드 하나 따라올 수 있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러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뭐냐면은 나는 오늘도 내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한예종 가서 오늘 강의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슬람 스테이트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조장해온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팔미라를 읍송 팔미라를 통곡하며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인류의 죄악이라는 게 우리에서 객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인데 이 미국이 그래도 20세기에 어떠한 엑시스 노릇을 해왔는데 이 엑시스가 지금 거의 이게 보수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래 금융사기나 쳐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헛바퀴 돌려가지고 미국의 허세만 유지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뭐 맥시멈 한 50년은 버틸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내가 보기 너무도 썩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야. 난 미국의 맨하탄에서 가기 싫은 게 우리 딸이 뭐 거기다 가봐도 가기가 싫은 게 사방에 개똥이야 그냥. 더러워서 걷질 못하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개새끼들만 살아. 아파트도 못해.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휴먼 인카운트가 없어진 사회예요. 미국 가시면 잘 알 거예요. 내가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케네디 공항에서 정시에 비행기 올라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그 새끼들 그냥 사람을 진짜 취급도 안 해, 새끼들이 말이야. 기분 나빠서 안 가, 미국은. 미국은 이 큰 문제예요. 뭐가 새로운 이 열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여기에 평등 실험 하나 여기에 뭐 고상한 말로 뭐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나의 차등의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중국 문명이 앞으로 새로운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의 도덕성을 앞으로 중국이 확보할 것이냐.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산업사회 소위 미국이 20세기에 구축한 소위 인더스트리얼한 이 산업사회 석유 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소위 말해서 이 산업사회 구조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 인구가 5%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이 새끼들이 25%를 세계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후세인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25%인데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야? 미국보다 더 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냐. 에너지 크라이시스라든가 이 모든 문제를 앞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문명을 건설하느냐에 나는 중국에 가면 열광을 합니다. 너희들이 선진시대에 내가 이토록 중국 고전을 공부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위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구현할 때가 왔다. 너희들은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면은 나는 다 아부하지. 공산당 찬양해주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열광을 하면 막 박수가 그냥 터져 나오지.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문제, 뭐 교육 문제, 도덕 문제, 이게 중국이 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남북 통일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내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써 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할 게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한 10시간 해야 돼. 내가 10시간 해야 겨우 뭐 가닥이 잡힐까 말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워낙 거대한 문제를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내 대가리는 열어보면 들을 얘기가 많죠. 들을 얘기가 많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이왕 내가 얘기를 한다면 한 번 더 해드리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 한 번 더 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길을 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인 한 우리가 에콜로지컬한 방향에서 나는 이 에콜로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떻게 생태론적으로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문명 그리고
뭐 도시 설계든 뭐든 이 중국은 새로운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도시 설계만 잘 해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한 반만 가지고도 도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플래닝이 벌써 유럽이나 이런 데 불가능하죠.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중국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국 문명에 있어서는 아주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가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별로 그건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이 전체적인 비전,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모든 하나하나에 우리가 사물을 역사와 모든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느끼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